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고쳐드릴게요. 건물 경비원으로 겨우 살아가던 장성원은 건물주 아들의 벤츠 마이바흐 차를 흠집냈습니다. 미안함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성원은 간절히 말했어요. 그런 그를 본 건물주 아들은 더욱 성원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날 그는 모욕을 당했고 해고 위기까지 몰렸죠.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경비원이 며칠 뒤 이 건물의 주인이 될 줄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진짜 반전은. 그 통쾌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공기는 아직 차가웠고 장성원은 익숙한 걸음으로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그의 몸은 오래된 습관처럼 먼저 CCTV 모니터를 확인했고 그 다음 주차 라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차량들의 상태를 살폈다. 성원은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지만 스스로 이 일을 소중하게 여겼다. 그는 자신의 손끝 하나가 세입자들의 하루를 편하게 만들어준다고 믿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한 근무를 예상했지만 예상과 다른 일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다. 주차장 입구에서 갑작스레 밝은 헤드라이트가 들어왔고 검은색 벤츠 마이바흐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들어섰다. 차량에서 내린 사람은 건물주의 아들 한도경이었고 그는 성원을 향해 무심한 시선으로 손짓하며 차 키를 건넸다. 도경은 급한 약속이 있다며 설명했고 성원은 짧은 인사와 함께 차를 이동시키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성원은 손에 힘을 주며 키를 쥐었지만 고가의 차량을 다루는 긴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운전석에 올라 핸들 위치와 사이드 미러를 조정한 뒤 조심스럽게 차를 움직였다. 하지만 주차장은 오래된 구조라 공간이 넓지 않았고 차량의 길이도 일반 차보다 훨씬 길었다. 성원은 사이드라인을 계속 확인했고 한 손은 핸들에 다른 한 손은 기어봉에 가볍게 얹은 채 주차칸 사이로 차를 넣었다. 그 순간 차체 오른쪽에서 아주 작은 마찰음이 스쳤고 성원의 등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가 급히 내리자 마이바흐의 옆면에는 희미한 긁힌 자국이 실처럼 가늘게 남아 있었다. 성원은 숨을 깊게 들이켰고 얼굴이 금세 창백해졌다.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고 손끝까지 떨림이 전해졌다. 주변에서 소리가 들리자 몇몇 세입자들이 호기심 섞인 눈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본 성원은 상황이 커질까 걱정했지만 이미 누군가가 도경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잠시 뒤 도경이 엘리베이터에서 급히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고 그의 걸음은 짜증이 섞인 채 성원을 향하고 있었다. 성원은 어떻게든 상황을 설명할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도경의 얼굴은 이미 화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눈빛은 변명할 여지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고 성원은 이 작은 사고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두려워졌다. 그리고 이 순간의 작은 긁힘이 성원의 평범한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밀어넣게 될 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한도경은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고 곧바로 성원을 향해 날선 표정을 지었다. 성원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도경은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사고 부분만 집중해 살펴보았다. 도경은 손가락으로 긁힌 자국을 짚으며 일부러 더 크게 과장된 표정을 지었고 주차장 안에는 긴장된 공기가 퍼졌다. 세입자 몇 명이 멀찍이서 속삭이며 상황을 지켜봤고 그 시선들은 성원의 마음에 무거운 압박을 더했다. 성원은 자신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도경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다. 도경은 곧장 관리사무소로 향해 직원들을 불러 모았고 사고 경위를 알리며
성원의 근무 태도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적절히 상황을 중재하려 했지만 도경은 그들이 성원을 감싸는 것처럼 보였다며 더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성원의 근무표를 조정해 야간 순찰을 늘리라고 지시했고 그 결정은 사실상 징계에 가까운 조치였다. 세입자들은 도경의 반응이 과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와 대립하기를 두려워해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성원은 관리실 문 밖에서 그 말들을 들으며 자신이 점점 고립되어 간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건물 게시판에는 관리비 인상 공지가 붙었고 세입자들은 사무실로 몰려가 항의했다. 하지만 도경은 이를 성원의 관리 부실 때문이라는 식으로 돌려 세입자들의 불만을 엉뚱한 방향으로 틀어버렸다. 세입자들은 혼란스러운 가운데도 도경이 권한을 쥐고 있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둘씩 고개를 돌렸다. 그 와중에 카페 주인 박지은만은 성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냐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성원은 짧은 웃음으로 답했지만 속에서는 자신이 더 깊은 문제에 말려들고 있다는 불안이 점점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 주차장 한편에서 혼자 남아 사고 지점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작은 글킴 하나가 사람들의 태도를 이렇게까지 바꾸는 모습을 보며 세상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성원은 더는 단순한 사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도경의 행동 뒤에 감춰진 이상한 기류가 있다는 점도 느꼈다. 그는 조용히 관리 규정과 건물 서류들을 다시 살펴보기로 마음먹으며 자신이 모르는 거대한 문제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사소해 보였던 사건이 앞으로 어디까지 번질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다. 장성원은 사고 이후 며칠 동안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고 일상적인 순찰도 집중하기 어려웠다. 그의 머릿속에는 도경이 자신에게 던졌던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 맴돌았고 세입자들의 달라진 태도 역시 마음을 짓눌렀다. 하지만 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해고 통보였고 그 불안은 하루하루 커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성원은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이는 오래전 자신이 도와준 창업가의 비서였고 매우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비서는 성원이 30년 전에 체결했던 계약서가 아직 유효하며 미정산된 지분 배당금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성원은 뜻밖의 소식에 말을 잇지 못했고 그 금액이 상당하다는 말에 믿기 어려워 잠시 멈춰섰다. 비서는 곧 법무팀과 회계팀이 성원에게 직접 연락할 예정이라고 추가로 안내했다. 성원은 전화를 끊고서도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는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이게 정말 사실일까라는 생각을 수없이 되뇌었다. 그날 저녁 성원은 관리사무소에서 우연히 경매 공고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본 건물 경매 예정이라는 붉은 글씨가 그의 시선을 강하게 끌어당겼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그는 충격을 받았다. 경매 사유에는 도경의 개인 횡령 의혹과 미납 금액이 적혀 있었고 이는 성원이 며칠 전부터 느끼던 이상한 기류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성원은 도경이 세입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관리비를 조작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직감했다. 그는 곧 바로 통장을 확인해 보았고 비서가 말한 배당금이 입금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문자를 확인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혼란과 충격 사이에서 마음을 잡으려 애썼다. 지금까지 자신을 몰아붙였던 도경의 행동이 단순한 갑질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상황을 숨기기 위한 짓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선명해졌다. 성원은 아직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지만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기회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그는 주먹을 천천히 쥐었다가 펴며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다. 그리고 이 작은 통지가 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첫 단추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피어올랐다. 다음 날 아침 장성원은 평소보다 일찍 근무지를 나와 근처 법률사무소로 향했다. 그의 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했고 머릿속에는 경매 공고의 붉은 글씨가 계속 떠올랐다. 변호사는 성원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은 뒤 배당금의 규모라면 경매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성원은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자신이 진짜 그 금액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 맞는지 여러 번 확인했다. 법무팀에서 보낸 계약 사본과 배당금 입금 예정 내역은 모두 진본이었고 그 사실은 성원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변호사는 경매 참여는 신중해야 한다며 여러 위험 요소를 설명했지만 성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누군가를 무너뜨릴 의도도 없었다. 그러나 도경의 횡령 의혹과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떠올리자 이 결정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원은 서류에 사인을 하기 전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보다 책임감에 가까웠다. 서명을 마친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결의가 자리 잡았다. 입찰 당일 성원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일반적인 회색 점퍼와 모자를 눌러쓰고 경매장에 들어섰다. 경매장은 다양한 투자자들과 브로커들로 붐볐고 성원은 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존재를 감췄다. 건물의 입찰 번호가 호명되자 모두가 관심을 보였고 몇몇은 경쟁자의 얼굴을 살피며 긴장을 드러냈다. 초기 금액이 제시된 뒤 몇 명이 재빨리 손을 들었지만 성원은 끝까지 침착하게 순서를 기다렸다. 그는 마지막 순간 조용히 손을 들어 자신의 금액을 제시했고 순간 경매장 분위기가 미묘하게 굳어졌다. 몇몇 투자자들은 성원의 금액을 듣고 입찰 참여를 포기했으며 경매 진행자는 그를 주목하며 다시 한번 금액을 확인했다. 최종 호가까지 아무도 따라붙지 않자 낙찰이 선언되었고 그 순간 경매장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성원을 흘끗 바라봤다. 성원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아무 말 없이 경매장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고 그는 자신이 방금 얼마나 큰 결정을 내렸는지 실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선택의 무게보다 더 큰 것은 이제서야 세상에 작은 균열을 낼 수 있다는 묘한 해방감이었다. 멀리서 건물을 바라보던 성원은 이제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천천히 그려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새로운 주인이 된 사실을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점에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더욱 흥미롭게 느껴졌다.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다음 날 장성원은 건물 입구에 투명한 관리 점검 공지를 조용히 붙였다. 그는 세입자들이 출근하기 전 모든 서류를 재정리하며 도경의 관리 내역을 하나씩 확인했다.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관리비 입출금 기록에서 수상한 항목들이 연달아 발견되었고 금액은 생각보다 컸다. 성원은 즉시 변호사에게 자료를 전달했고 변호사는 관련 내용을 세입자들에게도 공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전 10시경 세입자들이 모여 공지판 앞에서 웅성이며 관리비 조작 의혹을 읽어내려갔다. 세입자들은 충격과 분노 속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고 도경의 행태에 대해 그동안 참고 있던 불만을 쏟아냈다. 가장 먼저 나선 것은 박지은이었고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인상된 관리비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세입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차례로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 분위기는 도경이 더는 세입자들을 통제할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간 듯했다. 문제는 도경이 이 사실을 아직 모른다는 점이었고 성원은 조용히 그 상황을 지켜보았다. 잠시 뒤 도경이 건물에 나타났고 세입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향했다. 도경은 공지판을 확인한 순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세입자들의 질문 공세에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서류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성원이 준비해둔 원본 자료가 공개되면서 그의 말은 힘을 잃었다. 세입자들은 상황 설명을 요구하며 도경을 에워쌌고 도경은 점점 몰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이 만든 함정에 스스로 걸려든 사람처럼 보였다. 성원은 앞으로 걸어 나와 조용히 상황을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공지문을 다시 한번 읽어내려갔다. 그는 모든 자료가 공식적으로 수집되었으며 필요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차분하게 말했다. 도경은 그제서야 새로운 소유자의 존재를 떠올렸고 누군가 자신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 움찔했다. 성원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눈을 마주쳤고 그 순간 도경은 불길한 예감을 느끼는 듯 뒤로 한 발 물러섰다. 그리고 그들이 모르고 있는 더 큰 진실이 아직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다음 움직임을 더욱 긴박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오전 장성원은 낯선 방문을 받았다. 건물주의 아버지인 한광수였다. 그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당황이 묻어 있었다. 광수는 성원에게 잠시 대화를 요청했고 두 사람은 관리사무소 안으로 조용히 자리를 옮겼다. 성원은 무슨 일인지 예감했지만 먼저 묻지 않고 광수의 입을 기다렸다. 광수는 건물의 경매 소식을 뒤늦게 들었고 명의가 자신이 아닌 아들 도경에게 넘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도경이 건물을 담보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왔다는 점도 그제야 확인했다고 털어놓았다. 성원은 그 말을 들으며 도경의 횡령이 단순한 관리비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자금 누수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했다. 광수는 자신의 책임을 강조하며 성원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고 이 상황이 세입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갈까 두렵다고 했다. 그 진심 어린 태도는 이전까지 보았던 도경의 오만함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성원은 광수에게 경매 절차는 이미 마무리되었고 건물 소유권은 정식으로 자신에게 넘어왔다고 설명했다. 광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서류가 맞는지 다시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성원은 경매 결정문과 등기 서류를 건넸고 광수는 그것을 천천히 넘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아들이 왜 이토록 서둘러 명의를 바꾸고 자금을 끌어다 썼는지 완전히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결국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 성원은 광수의 말에서 진심을 느끼며 그가 사실상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광수는 어떤 도움이라도 주고 싶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성원은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며 차분하게 그의 제안을 들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갈등이 아닌 이해로 이어졌고 서로가 알지 못한 진실을 조금씩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광수는 마지막으로 세입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다며 문을 나섰고 성원은 그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성원은 이 건물에 얽힌 문제가 단순히 한 사람의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걸 실감했다. 하지만 이 모든 진실 위에 또 다른 커다란 비밀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성원은 아직 알지 못했다.
장성원은 며칠째 이어지는 사건들로 마음이 복잡했지만 오래전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온 그 회사 회장을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대기업 본사 로비에 도착했고 안내 직원의 인도로 회장실이 있는 층으로 이동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회의 공간과 탁 트인 창밖 전망이 보였고 그 공간은 성원이 평생 경험해온 세계와는 전혀 달랐다. 문 앞에서 짧게 숨을 고른 뒤 노크하자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성원을 맞이했다. 그의 표정에는 긴장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고 성원은 그 감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읽지 못했다. 회장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성원에게 과거 입양 관련 문건을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성원은 서류를 받아 한 줄씩 읽어 내려갔고 종이 위에 적힌 이름이 익숙한 동시에 너무도 오래된 기억을 찌르는 듯했다. 문서 속 입양 기록은 성원이 젊은 시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떠나보내야 했던 아이의 정보와 정확히 일치했다. 성원의 손이 서서히 떨렸고 그는 눈을 들어 회장을 바라보며 설명을 기다렸다. 그러자 회장은 조용히 자신이 바로 그 아이였음을 밝혔다. 성원의 가슴은 멈춘 듯했고 오랜 세월의 공백이 한순간에 몰려와 몸을 움직이기조차 힘들어졌다. 회장은 자신을 떠난 부모를 원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오히려 성원이 남긴 마지막 기록을 오랫동안 간직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성원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 제대로 돌려주지 못했던 마음을 갚기 위해 지분 배당금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성원은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서류와 회장의 말은 세월이 만든 진실을 숨길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지금까지 자신을 찾지 못했는지 물었고 회장은 부모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회장은 성원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고 두 사람 사이에 말할 수 없는 감정이 흘렀다. 성원은 그제야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달았고 그 사실이 몸 깊숙이 따뜻하게 스며들었다. 회장은 앞으로는 더 이상 헤어지지 말자며 건물 문제도 끝까지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성원은 눈시울을 붓게 만든 감정들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고 앞으로 벌어질 변화들을 담담히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만남이 끝이 아니라 도경에게 남은 마지막 진실까지도 밝혀낼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도경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혐의가 공식적으로 확정되었고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며칠 후 그는 횡령과 강요, 불법 임대 운영 등의 죄목으로 구속 기소되었고 그 소식은 건물 전체에 빠르게 퍼졌다. 세입자들은 분노보다도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안정감을 느꼈고 건물 분위기는 오랜만에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 사이 장성원은 새 건물주로서 첫 번째 조치를 내렸고 관리 규정을 투명하게 개정해 세입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했다. 세입자들은 성원의 이름으로 바뀐 공고문을 읽으며 놀라움과 감사함을 동시에 느꼈다. 그날 오후 건물 입구에서는 세입자들이 성원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작은 모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박지은은 가장 먼저 다가와 이제 제대로 된 건물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다른 직원들도 차례로 성원에게 인사를 건네며 도경이 저지른 여러 문제에서 벗어난 기쁨을 표현했다. 성원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고 자신이 처음 이 건물에 들어왔던 날과 비교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실감했다. 그는 세입자들이 둥근 원처럼 모여 서로 웃음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이 건물에 새로운 생명이 돌고 있다고 느꼈다. 해가 기울 무렵
성원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도시를 내려다보는 바람은 더 이상 싸늘하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따뜻하게 불어왔다. 그는 옥상 가장자리에 조용히 서서 발 아래 펼쳐진 거리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그 불빛들은 마치 과거의 고난과 현재의 변화가 서로 이어지는 길처럼 보였다. 잠시 뒤 회장인 아들이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왔고 성원은 뒤돌아보며 그를 맞이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오래 헤어졌던 시간이 조금씩 메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들은 성원에게 건물 운영 계획을 함께 세우자고 조심스레 제안했다. 성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야 트롤리 가족이라는 단어를 실감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때 작은 경비실에서 홀로 밤을 지새웠던 자신이 더는 외롭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 순간 이 건물 역시 새로운 주인과 함께 두 번째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상처를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상처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 의미가 드러나죠. 작은 실수 하나로 삶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장성원 씨에게는 아무도 몰랐던 또 다른 인연과 또 다른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누군가의 아버지로 또 누군가의 주인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한 번의 손길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속으로였습니다.